아들이 18이었습니다. 조선의 어떤 왕도 이만큼 많은 아들을 두지 못했는데 왕비에게서 8, 후궁에게서 10이었으니 왕실이 번성한다는 것은 곧 나라가 튼튼하다는 뜻이었던 시대에 이 왕의 자식복을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 가운데 형제의 손에 죽은 자가 6, 20살도 채 되지 않아 병으로 쓰러진 자가 2, 유배를 간 자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18 왕자가 태어난 자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세종입니다. 한글을 만든 왕, 치국이를 만든 왕,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성군인데 그 성군이 남긴 유산이 피바다였다는 것, 그리고 이 왕이 그 피바다를 예견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것,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종이 피를 처음 본 것은 아이였을 때입니다. 1398년 아버지 이방원이 칼을 들어 이복 동생 방번과 방석을 죽이고 정도전의 목까지 잘라버린 밤,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이 밤에 세종은 2살이었으니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 이야기는 평생 그의 곁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2차 왕자의 난은 그 이듬해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형 방간을 쳐냈기에 형제가 형제를 치고 그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쳐내는 구도가 반복된 것인데 4살이었던 세종의 귀에도 궁 안의 소란과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밟고 올라선 왕좌 위에서 18배를 다스리는 동안 태종이 가장 공들인 일은 뜻밖에도 왕위 계승이었고 자기가 겪은 일을 아들에게는 겪이지 않겠다는 것이 이 왕의 집착이었습니다. 태종의 맏아들 양녕대군은 10살의 세자가 되었지만 공부보다 사냥을 좋아했고 경전보다 여자에 빠져들었습니다. 태종이 꾸짖을수록 양녕은 더 거칠어졌고 궁 밖으로 빠져나가 기생과 어울리는 일이 잦아질수록 태종의 얼굴은 굳어져 갔습니다. 1418년 양녕대군이 어리라는 기생을 궁 안으로 데려온 사건이 터지면서 태종의 인내가 끊어졌습니다. 세자를 폐한다. 14해를 세자 자리에 앉혀놓은 아들을 태종은 하루아침에 끌어내린 채 양녕은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때 세종의 나이 22, 형이 쫓겨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형 대신 세자가 되라는 아버지의 명이 떨어졌을 때 세종은 무릎을 꿇고 울었는데 그 눈물이 형에 대한 미안함이었는지 앞으로 자기 앞에 놓일 길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세종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아버지가 한 가지 일을 더 저질렀으니 세종의 장인이자 소원왕후의 아버지인 시몬을 영모죄로 잡아들인 것이었고 외척이 왕권을 흔드는 일을 미리 잘라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몬은 목이 잘렸습니다. 세종의 아내가 친정아버지를 잃은 것이자 세종 자신이 장인이 아버지의 손에 죽는 것을 지켜본 셈이었는데 태종은 아들에게 깨끗한 왕좌를 넘기기 위해 피를 묻혔지만 세종은 그 피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말리지 못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종은 아버지가 이복 동생을 죽이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고 아버지가 형을 치는 것을 보면서 컸고 친형이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데 이어 장인이 아버지에게 목이 잘리는 것까지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자가 많으면 피가 흐른다. 권력 앞에서 형제는 없다. 이 두 가지를 세종만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은 조선 500년을 통틀어도 드물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왕자가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아들을 18이나 낳았습니다. 알면서 낳은 것인지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인지 그 답을 찾으려면 세종이 왕위에 오른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418년 8월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22살의 젊은 왕이었지만 아버지 태종이 4년간 상황으로 남아 뒤를 봐준 덕에 안정된 출발을 할 수 있었고 태종이 물러난 뒤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이 왕은 조금씩 자기만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414년에 태어난 맏아들 향 훗날 문종이 될 아이였습니다. 세종이 아직 충녕대군이던 시절에 태어난 아이라 왕자로 자란 것은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이 아이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421년 7살의 향이 왕세자로 책봉되자 세종은 이 아이를 갈고 또 갈았습니다. 형 양령이 쫓겨난 기억이 뼈에 사무쳤던 탓인지 세자의 하루는 새벽 경전 읽기로 시작되어 밤늦은 군사 논의로 끝나곤 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의 기대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진법을 편찬하는가 하면 화차를 직접 설계하기까지 했으니 신하들이 이 세자를 제갈량에 견줄 만큼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 궁궐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지만 이 세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아 세종이 대리청정을 맡기려 해도 신하들이 번번이 건강을 이유로 반대할 지경이었고 머리는 비상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종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병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이 왕의 곁에서 둘째가 자라나고 있었는데 형과는 정반대의 몸을 타고난 아이 말 위에서 빛나는 아이, 이름은 유훗날 수양대군으로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1417년 문종보다 3살 어린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형과 달리 체격이 건장한 데다 승마와 격구에서 또래를 가볍게 앞질렀으니 책상 앞에서 빛나는 형과 말 위에서 빛나는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반대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셋째 안평대군 이용은 그 이듬해에 태어나 서예와 시문에서 당대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재능이 뛰어났고 글씨 하나만으로 중국에까지 이름이 퍼질 지경이었습니다. 세종의 셋째는 예술의 천재였습니다. 넷째 이명대군은 1420년에 태어났는데 무의 조예가 깊었던 탓에 총통 제작을 감독할 만큼 세종의 총애가 남달랐습니다. 세종이 양위 소동을 벌였을 때 거처를 옮긴 곳이 이명대군의 집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 아버지가 넷째를 얼마나 믿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광평대군은 1425년에, 여섯째 금성대군은 1426년에 태어났습니다. 광평은 사서 삼경에 통달한 데다 음률과 산수에도 밝았고 금성은 강직한 성품으로 훗날 어린 조카를 끝까지 지키려다 목숨을 잃게 되는 왕자였습니다. 일곱째 평원대군이 1427년, 여덟째 영흥대군이 1434년에 태어나면서 소원왕후 소생의 적자 8비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8 왕자가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이니 조선 역대 왕비 가운데 이만큼 많은 아들을 낳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궁 신빈 김씨는 12해 사이에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수춘군, 영풍군, 익현군까지 아들만 6을 낳았는데 천민 출신의 궁녀에서 정일품, 빈의 자리까지 오른 여자가 세종의 아이를 쉬지 않고 낳아준 셈이었습니다. 해빈 양씨에게서 한남군, 영해군, 담양군 셋이 더 나오고 영빈 강씨에게서 화이군 하나가 태어나면서 아들만 18딸까지 합하면 22이 되었으니 세종은 조선 역대 왕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자녀를 둔 왕이 된 것입니다. 경북 성주 선석산에 가면 세종이 아들 18배 태를 한 곳에 모아 묻은 태실이 있습니다. 원손 단종의 태까지 포함해 2줄 횡대로 늘어선 태실을 세종이 올려다보았을 때 이 왕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흐뭇함이었을 수도, 왕실이 이토록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형제를 죽이는 것을 본 사람이, 형이 쫓겨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장인이 목 잘리는 것을 본 사람이 18개의 태실을 바라보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시대에 있습니다. 조선 초기 영아 사망률은 왕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는데 영조의 자녀 14명 가운데 5이 4살을 넘기지 못한 것이 후대의 일이니 세종의 시대는 그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많이 낳아야 살아남는 구조였습니다. 왕자를 적게 낳으면 대가 끊길 위험이 있었고 대가 끊기는 것은 곧 왕조의 위기를 뜻하는 것이었기에 왕자의 숫자가 곧 왕실의 안정이라는 논리 속에서 세종이 아이를 계속 낳은 것은 개인의 욕망이라기보다 왕으로서의 의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답은 세종 자신의 몸에 있습니다.
이 왕은 앉아있는 종합병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온갖 병에 시달려 극심한 당뇨에 하루 물 한 동이를 들이키고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고 앉을러 한 걸음 앞 사람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두통과 이질, 다리 부종의 수전증까지 이 왕이 언제 쓰러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왕통을 이을 보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았던 것이니 세종이 후궁을 가까이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 번째 답은 소헌왕후에게 있습니다. 시아버지 태종이 친정아버지 시몬을 죽여버린 탓에 하루아침에 왕비이면서 동시에 역적의 딸이 되어버린 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헌왕후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부드럽되 기강이 엄정했다고 전해지는데 친정이 멸문당한 여자가 내명부의 귀감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내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소헌왕후가 아들 8을 낳은 것은 왕실의 의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여자가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친정이 무너진 왕비에게 남은 보호막은 왕의 사랑과 왕자의 숫자뿐이었으니 아들을 낳는 것이 곧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요구, 왕의 병약한 몸, 왕비의 생존 전략, 이 세 가지가 겹쳐서 18 왕자가 태어났는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숫자이되 셋을 합치면 이해가 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는 것과 결과를 몰랐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왕자가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이었으니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배웠고 형에게서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18 왕자 가운데 적자만 8, 문종, 수양, 안평, 이명, 광평, 금성, 평원, 영흥이었습니다. 이 8 가운데 야심 없는 왕자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왕실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종은 몰랐을까?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던 걸까? 그 답을 찾으려면 이 왕자들이 자라나는 동안 세종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종이 한 일부터 보겠습니다. 이 왕은 왕자들을 정치에서 멀리 두려 했는데 대군이라는 칭호를 주고 각자의 영역에서 학문과 예술에 전념하게 한 것이 세종의 방침이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석보상절을 편찬하게 했습니다.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이 둘째에게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라는 특명을 내렸고 수양이 이 임무를 완수하자 세종은 그것을 바탕으로 월인천 강지곡을 지었습니다. 안평대군에게는 서예와 그림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인이 사온 명필의 글씨가 알고 보니 안평의 것이었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이 왕자는 붓하나로 동아시아의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종의 전략은 성공하는 듯했습니다. 문종이 대리청정으로 왕의 역량을 쌓는 동안 나머지 왕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재능을 꽃피우고 있었으니 형제 사이에 금이 갈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세종이 수양대군을 과소평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석보상절을 맡긴 것은 수양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준 것이지만 동시에 이 왕자의 위상을 조정 안에서 높여준 것이기도 했던 터라 한글 보급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한 축을 맡은 왕자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정치적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이 수양과 안평에게 규표를 들고 북한산 보현봉에 올라가 해치는 것을 관측하라는 임무를 준 적이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함께 보낸 것인데 이 자리에서 두 왕자가 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양은 무인의 체질이었습니다. 활을 쏘면 관역 한복판을 꿰뚫었고 체격부터가 형 문종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에게 학문만 시키고 정치에서 손을 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평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의 천재라는 이름 뒤에 정치적 야심이 없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고 김종서가 수양을 견제하기 위해 안평을 끌어들였다는 정황까지 있으니 이 두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이것을 몰랐을까? 수양의 야심이 위험하다는 것을 세종이 감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세종이 수양을 두고 위험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수양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안평과의 경쟁 구도를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종이 병약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문종 사후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황보인과 김종서에게 어린 세손을 맡기겠다는 것이 세종의 구상이었을 것입니다. 고명 대신이 버티고 있으면 수양이라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을 텐데 이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신하의 힘으로 왕자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앞을 막아선 신하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왕족이 칼을 들면 신하는 무릎을 꿇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세종은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세종이 수양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버지 태종처럼 피를 묻히는 것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설마 내 아들이 그러겠느냐는 아버지로서의 희망이었는지. 성군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이 판단착오가 훗날 벌어질 비극의 가장 깊은 뿌리였습니다. 비극의 징조는 세종이 살아있을 때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의 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인데 한명회라는 자가 이 무렵 수양에게 붙었으니 서로 겨우 벼슬길에 오른 인물이었지만 머리 하나만큼은 당대에 견줄 자가 드물었습니다. 권람이라는 자도 수양의 옆에 섰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기에 하나같이 출세의 길이 막혀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었고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수양대군은 유일한 가능성인 동시에 수양에게 이 사람들은 훗날 꺼냈을 칼이었습니다. 바둑판 위에 돌이 하나씩 놓이듯 조용하게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지만 세종은 이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은 것인지 막을 수 없었던 것인지 그 구분이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운명이 먼저 세종을 덮쳤습니다. 1444년 광평대군이 죽었습니다. 천연두 20살 사서삼경에 통달하고 운율과 산수에 밝았던 다섯째 아들이 아들 영순군이 태어난 지 5달 만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세종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 달 뒤 평원대군마저 같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19 시와 예에 통달했던 7째가 형의 뒤를 따라간 것인데 한 달 사이에 아들 둘을 천연두로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상상조차 쉽지 않습니다. 1446년 이번에는 소원엉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 아들과 2 딸을 낳은 여자, 친정이 멸문당한 뒤에도 내명부의 귀감으로 살아온 여자가 52살에 눈을 감았으니 세종은 2해 사이에 아들 둘과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세종의 몸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경인 데다 침전에서 나오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와중에 훅의 구도를 정리해야 할 사람의 눈이 먼저 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1447년 무렵부터 세종은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것이 이 시기로 사실상 나라를 다스린 것은 세자였는데 세종의 마지막 8회 동안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아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해냈습니다. 대리청정 기간 동안 6품 이상까지 윤대를 허락해 언로를 활짝 열었고 하급 관리의 말에도 온화한 안색으로 응대했다고 전해지니 이 세자에게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조선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종의 몸은 아버지만큼이나 약해서 이 세자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궁 안의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입에 담지 못하는 문제였지만 세종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면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세운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세종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정말 없었는가? 수양대군을 지방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군에게 목장이나 둔전을 맡겨 한양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의 세력 균형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견제의 틀을 짜놓는 것은 태종이 평생에 걸쳐 해온 일이었건만 세종은 아버지의 정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도 그 기술을 물려받지는 못한 셈이었습니다.
혹은 문종에게 수양을 경계하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달랐을 텐데 아버지가 직접 말해주었다면 문종이 동생의 야심을 그토록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종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에게 세손을 부탁한다는 고명만 남겼을 뿐 왕자들 사이의 권력 구도를 정리하는 일은 손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성군이라는 이름이 이 대목에서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치국이를 발명한 왕이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이게 될 미래를 막는 데는 아무런 장치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 나라를 위한 업적은 넘쳐나는데 가족을 위한 대비는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의 몸이 먼저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인데 눈이 보이지 않고 걸을 수 없고 침전에서 나올 수 없는 왕이 무슨 수로 아들들의 세력 다툼을 정리할 수 있었겠느냐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광평대군의 죽음, 평원대군의 죽음, 소헌왕후의 죽음, 두 해 사이에 세 사람을 잃은 충격이 세종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둘을 묻고 아내를 묻은 사람에게 나머지 아들들의 미래까지 설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그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세종은 소헌왕후의 죽음 이후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궁궐 안에 불당을 설치하려다 신하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야미까지 언급하면서 불당을 고집한 것이 이 시기인데 아들과 아내를 잃은 슬픔이 이 왕을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불경에 빠져 있는 동안, 형 문종이 병석과 정무를 오가는 동안 이 왕자는 조용히 사람을 모으고 있었으니 세종의 시야 밖에서 칼이 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54살, 조선의 황금시대를 연 임금이 32해의 재위를 마치고 떠난 것인데 이 왕이 남기고 간 것은 한글과 치국이만이 아니라 18 왕자 그리고 그 왕자들 사이에서 곧 터져나올 피바다였습니다. 세종이 죽은 뒤의 일은 예정된 수순을 밟았습니다. 문종이 즉위했지만 37의 왕이 되어 39의 숨을 거두었으니 긍에 난 종기가 원인이라고 전해지지만 복살 의혹이 500년째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문종이 죽고 12살짜리 단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배비도 왕대비도 없는 궁궐에 어린 왕을 지켜줄 울타리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남기지 못한 안전장치의 빈자리가 이 순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칼을 들었습니다. 계유정난, 김종서의 집에 먼저 들이닥쳐 이 노제상을 철퇴로 때려 눕힌 뒤 그 밤 안에 황보인을 비롯한 수십 대신이 목숨을 잃었으니 세종이 세손을 맡긴 고명 대신들이 하룻밤 만에 쓸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안평대군이 첫 번째로 역모를 꾸몄다는 죄명을 씌워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8해 만에 사약을 내렸는데 36이었습니다. 안평대군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종 보기를 시도하다 32에 처형당했고 이복 동생인 한남군 영풍군 화이군도 연루되어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었으니 세종이 낳은 18 왕자 가운데 수양대군의 손에 죽은 형제가 6이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아 세조가 된 뒤 1457년에는 영월로 쫓겨난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7 세종의 손자가 세종의 둘째 아들에게 죽은 것입니다. 세종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글을 만든 왕, 조선을 빛낸 성군이라는 이름 뒤에서 자기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것은 다름 아닌 세종 자신이었습니다. 세종의 적자 8의 운명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 문종은 39의 종기로 죽었는데 복살 의혹이 아직 남아있고 둘째 수양대군은 왕위를 찬탈하여 세조가 되어 형제와 조카의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셋째 안평대군은 36의 수양에게 사사당했으니 동아시아에 이름을 날린 명필이 형의 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넷째 이명대군만이 유일하게 화를 피해 쉰의 천수를 누렸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 광평대군은 20의 천연두로, 일곱째 평원대군은 19의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 두 사람 모두 세종이 살아있을 때 먼저 간 아들들이었습니다. 여섯째 금성대군은 32에 처형당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다 형의 칼에 쓰러진 것인데, 세종의 아들 가운데 조카를 선택한 사람은 이 왕자 하나뿐이었고, 유배지 수능에서 의병을 일으켜 단종 보기를 꾀하다 잡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내 영흥대군은 34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씨와 그림에 뛰어나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막내가 형 세조의 치세를 살다 간 것이지만 자연사였다고 전해집니다. 8 가운데 형제의 손에 죽은 자 3, 병으로 요절한 자 2, 왕위를 찬탈한 자 1, 화를 피한 자 1, 비교적 조용히 살다 간 자 1. 이것이 세종이 소원엉우와 낳은 8 아들의 결산입니다. 서자열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남군은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 끝에 죽었고, 영풍군도 같은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으니 화이군 역시 수양에 의해 제거된 형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종의 아들 18 가운데 수양대군에게 죽거나 유배당한 형제가 최소 6인데다 요절한 2를 합하면 8이 되는 터라 전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왕자가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태종의 왕자의 난이 2번, 그때 죽은 왕자가 넷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피바다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참혹했으니 태종이 두려워한 일이 아들의 세대에서 더 큰 규모로 되풀이된 것입니다. 세조는 왕위에 올라 13해를 다스렸습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고 직전법을 시행하는 등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 왕좌 아래의 형의 피, 동생의 피, 조카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말년에 피부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인데, 민간에서는 이것을 죽은 형제들의 저주라고 수군거렸고,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세종은 이 모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정확한 사건의 전개까지는 몰랐겠지만 방향만큼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형제를 죽이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종의 실패는 왕으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실패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업적은 역사의 길이 남았지만 가족을 위한 준비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적게 낳았으면 해결되었느냐고. 대가 끊기면 왕조가 흔들리는 시대에 왕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정답이었겠느냐고.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왕자가 18이든 8이든 그 사이에서 벌어질 권력 다툼을 제어할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세종은 아이를 낳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아이들이 서로 죽이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태종은 달랐습니다. 잔혹한 왕이었지만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으니 양령을 폐하고 세종을 세운 뒤 외척을 제거하고 왕권을 단단히 다져놓은 채 물러나 피를 묻히는 일을 자기 대에서 끝냈던 것입니다. 세종은 피를 묻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자한 아버지이고 싶었을 것인데, 그 인자함이 다음 세대에 더 큰 피를 부른 나머지 아버지가 묻히지 않은 피를 아들들이 대신 묻힌 셈이었습니다. 결국 세종과 태종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지만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태종은 칼로 답했고 세종은 침묵으로 답했으니, 칼은 잔혹했지만 효과가 있었고 침묵은 인자했지만 피바다를 불렀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 선택이었는지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세종은 알고 있었다는 것. 왕자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왕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막지 못한 것인지, 알면서 외면한 것인지, 그 답은 세종만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세종은 그 답을 가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경북 성주 선석산에 가면 지금도 태실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이 아들 18배 태를 묻은 자리, 두 줄 횡대로 늘어선 성물들이 5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태실 가운데 안평대군의 것이 있습니다. 36의 형에게 죽은 왕자의 태가 아버지가 직접 골라준 산에 묻혀 있고, 바로 옆에는 조카를 지키려다 형에게 목숨을 잃은 금성대군의 태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의 태실도 있습니다. 20과 19의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두 왕자의 태가 형제들의 태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두 사람만이 형제의 칼이 아닌 병으로 먼저 간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태실도 그 줄 안에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의 태가 자기가 죽인 형제들의 태와 같은 산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세종이 이 산을 고를 때, 아들들의 태를 한 곳에 모아 묻을 때 이 왕의 마음속에는 분명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가 나란히 서로를 해치지 않고 왕실의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실은 나란히 서 있지만 그 태실의 주인들은 서로의 피를 묻혔으니, 아버지가 나란히 세워놓은 아들들이 아버지가 떠난 뒤 서로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세종은 조선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들었고 과학을 일으켰고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아버지로서 남긴 유산은 피바다였습니다. 18아들, 그것이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세종이 그 결과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선석산 태실에 바람이 붑니다. 500년 전 아버지가 묻어놓은 아들들의 태 위로 지금도 바람이 지나가지만, 그 바람이 무엇을 속삭이는지는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과 18 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종의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